안녕하십니까. 찍기 104로 들어왔습니다. 찍기 104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이 되겠는데,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립도 묶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이게 상해는 프랑스 조계령입니다. 상해에서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임시정부가 어디로 이동을 하지? 8번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결국 중경으로까지 갑니다. 중국 중경까지 갑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 정체 정부입니다. 정부예요. 이 임시정부는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되느냐? 이건 3.1운동이 실패했지만 3.1운동의 여파가 커요. 영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3.1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통치가, 일제의 통치가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바뀌거든요. 문화정치. 그 다음에 이 3.1운동은 중국의 1919년에 일어난 5월 4일날 일어난 5.4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결국 상해 임시정부 단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령의, 소련 쪽에 있는 노령의 국민의회가 있었고, 임시정부 단체가, 그 다음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 한성부가 있었어요. 한성정부가. 이 세 개가 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 한성정부는 국내에 있었고 13도 대표자가 조직이 된 건데, 이건 서류상의 정부에서 서류상, 실제로 활동도 안 했어요. 13도 대표자가 한성정부를 조직했는데, 이 한성정부는 보세요. 대표자가 만든 거니까 이건 민주공화정체의 성격을 띈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를 모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체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왜 상해에서 이것이 발족이 되냐면, 상해는 프랑스 조계령이기 때문에 간섭이 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만든 건데, 이것이 5차 개헌을 통해서 많은 지도체제가 바뀌는데 다 일일이 기억을 끊었고, 2차 때 국무령 위주 내각 책임제의 형태를 띱니다. 내각 책임제. 그 내각 책임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기억을 하면, 우리나라 제2공화국 상면 정부, 이 공화국의 정치 형태도 내각 책임제입니다. 내각 책임제. 그래서 비슷하죠? 내각 책임제. 그리고 의회는 양원제였어요. 참의원과 민의원이라는 양원제 체제. 이거 내각 책임제 때문에 지금 달려가 왔습니다. 내각 책임제고,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해서 나중에 주석, 부주석으로 갑니다만은 이 3차 때 개헌 때
굉장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길게 갑니다. 길게 갑니다. 길게 이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건 국무령 위주 집단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가 가장 오랜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결국 임시정부가 유명무실한 면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김부 때 가서 김부 노력으로 해서 결국 주석 부주석 체제로 갔을 때 임시정부가 어느 정도 체제 정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초대 때 이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항상 외교 노선에 의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장 독립을 하지 않고 이승만은 외교 위주로 가려고 하니까 신채호라는 분이, 신채호도 중요한 분이죠. 신채호는 강경 무장 독립 투쟁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승만을 결국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1923년에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해서 임시정부 체제를 좀 강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서로 속이 효과를 못 보고 창조파다, 개조파다 해서 분파가 돼요. 창조파는 뭐냐? 임시정부 깨버리자 이거예요. 개조파는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건데, 결국 이 창조파는 다 탈출해요. 신채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탄핵을 해요. 탄핵으로 물러나고,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정치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3권 문립에 입각한 정부라고 했죠. 사법은 없어질 때도, 사법부가 없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3권 문립에 의한 민주공화 정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비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국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연통제라는 것이 있어요. 연통제 비밀행정조직망. 그 다음에 교통국이라고 해서 이 통신망, 이런 것도 갖게 되고, 애국공채도 발행하고, 애국공채도 발행해서 비용을 충당을 했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활동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자,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돼요. 이 김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1932년에 이봉창, 윤봉길, 이런 사람이 개인 단독으로 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윤봉길이가 결국 일본 홍콩공원에서 여러분들 사과 속에 도시락에 싸가가지고 사과 안에다가 넣어서 폭탄을 던진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일본 천황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중국 1억 인파가 할 수 없는 일을 윤봉길 혼자 했다 해서 굉장히 극찬하고 정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봉길이에요. 이게 1932년 기억해줘야 돼요. 1932년. 자, 1932년이 연대도 아리아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활동에 있어서 어떤 일이 뭐냐면 1942년에 저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를 조직한 사람인데 이게 1938년. 자, 중국에서 최초 한이 세운 무장 독립군 부대인데 조선 의용대가 다 하북제도로 넘어가고 일부가 김원봉이 이끌고 광복군에 조르게 되는 거예요. 그 1942년대 그래서 조선 의용대입니다. 여기서 중국 중에서 조선 의용군도 있어요. 혼도 오지 마세요. 조선 의용대가 광복군하고 합세가 돼요. 합세. 이 광복군은 그럼 언제 조직을? 1940년에 조직이 돼요. 어디서? 중경에서. 중증. 연대 조심해 주세요. 1940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광복군은 임시정부 수립과 더불어서 조직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40년이. 어디서 조직했나? 중경에서 조직했다. 이걸 기억을 해 줘야 되겠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4년에 영국군과 합세해서 인도, 버마가 이제 미얀마, 버마에 전투에 참가해서 포로 신문. 왜 포로를 신문하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신문에 유리하고 문서 작성 같은 거 작성 일을 해요. 사실은 여기에 파견을 된 사람이 광복군이 많은 사람이 파견한 게 8명이 파견했는데 8명이 파견했는데 무슨 큰 성과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포로신문, 문서자. 그것도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45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펴니다. 그런데 이건 실패를 못하고 이미 해방이 되어버린 9월달에 계획을 했어요. 9월달. 1904년 9월에 이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 왜냐면 해방이 언제? 1945년 8월 15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늦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찍기 10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힘이 솟습니다.